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국내 주식에 대해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반대로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로 돌아섰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5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국내 상장 주식 2조 5,0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장의 채권은 8조 60억 원어치를 순투자했습니다. 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됐습니다.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1,810억 원어치를, 코스닥 시장에서 3,280억 원 규모로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한국이 첨단 산업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행정부가 집권을 하든 관세를 비롯한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같은 대미 투자 확대에 기반해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한미 관계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산업, 기술, 인력, 경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에서 어느 행정부가 출범하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CGI의 한양증권 인수협상이 오늘 내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수 자금 조달 우려와 대주주 적격성 검사 등의 이 변수들이 부상을 하면서 최종 인수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KCGI가 이전에도 자금 조달의 실패로 M&A가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CGI는 지난해 원스토어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로 1,000억 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업계에서는 KCGI가 자금 조달에 성공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파킹딜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탓에 막판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락 마감한 종목 수는 평균 1,274개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절반 가까이 매일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13일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하락 마감한 종목의 평균은 1,274개로 전체의 49.59%입니다. 이달 코스피 기준 평균 507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체 60.36%입니다. 코스닥은 1,052개로 전체의 60.84%입니다. 9월 최대 하락 마감일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발했던 지난 4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왔던 지표부터 살펴보면요.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그러니까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도 소폭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은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다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 위원들이 베이비 컷 그리고 빅컷 가능성 모두 열어뒀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인데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의견에 따르면 일단 베이비 컷을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빅컷을 어차피 11월이나 12월에 해야 한다면 미리 당겨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컷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환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나 환율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 거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정말 간만에 활력세 보여줬습니다.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전날에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가 지수 활력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부터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지수는 2%대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달 3일부터 7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 국내 코스피 이 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또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 때는 7%대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무려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나홀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또 끌어냈습니다. 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휴 이후에는 바로 FOMC 그리고 BOJ의 금리 결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하루 전입니다. 오늘 전략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들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윈드, 삼성물산 이렇게 두 종목을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TV토론 이후에 해리스에 대해서 지지율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리스 관련주들 어제도 그렇고 크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투자자들께도 또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헬스 부통령 관련주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올라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게 순환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높게 올라온 종목 이후에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 이제 따라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2등주, 3등주 해서 소폭이나마 우리가 조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순환매 전략을 이제 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력한 흐름을 안 나와줬어요. 한 2%, 2.7% 상승하면서 대략 3% 가까운 수익 이제 진입하면서부터 바로 냈거든요. 제가 이제 내면서 이제 밑에서 눌리면서 잡아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눌렸어요. 눌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오후장 반등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위치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아직 포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분봉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때 또 거래량 이제 종가 때 거래량이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아직 대응 못하신 분들은 지금 돌파 영역에서 손절가 그렇게 한 2% 정도, 2.7%, 3% 정도 위니까 아직 충분한 매수 기회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물산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매수가 14만 6,500원 제가 제시해드렸었는데 14만 6,500원 잡고 이제 양봉 하나 뜨면은 잡아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때는 아까 이제 이탈이 나왔다가 이 자리에서 매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자리가 좀 불안하셨으면 이 자리 때 양봉 때 들어가셨을 때 양봉 진입하면서 들어왔어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고, 짧게 볼 종목 아니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목표가 올려가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진입했던 매수가보다는 한 1.1%, 1.6%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삼각수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어놓은 삼각수렴 위치에서 중심가 부근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위치가 매수가가 이 중심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약간 위지만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 노려보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AS 종목 AS 및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리뷰 먼저 만나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재생이나 2차전지 관련해서는 기대만큼 많은 상승세를 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하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짧게 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수익률 얻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는지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의 특징주입니다. 한컴위드, 센즈랩, 모니터랩, 한싹, 옵티코어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는 네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수급의 변동성을 염두해야 했는데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다행히 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정규장에서는 좀 약했던 보안주가 의외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센즈랩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나와줄 줄 알았었는데 밑으로 눌렸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간 내에서 움직였다라고는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테마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엄정 수사 촉구하는 것 외에 말고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반등 나오더라도 좀 지루한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다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센즈랩을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돌파가 나와주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박스권이 나와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딱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 구간 내에서 8,000원 사이에서 지금 1,200원 부근에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1선 부근 이제 21선을 이제 타고 움직이는 이제 주가가 21선 타고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손절가를 이제 한 7,940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센즈랩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놓고 봤을 때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먹을 구간은 상당히 많거든요. 한 15%, 20% 가까운 20% 정도 되겠네요. 20% 가까운 수익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목표가는 긴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총액이 확실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뜻은 주가가 가볍기 때문에 이 변동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 내에서 강력하게 나왔던 움직임 종목을 찾다 보니까 종목이 이제 9,190원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오늘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9,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눌렸을 때 매수 들어갔다가 목표가 한 9,800원, 9,700원 정도 해서 한 6, 7% 정도 이제 짧게 매매하는 그런 짧게 끊어먹는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일 시간의 특징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의 특징주는 대부분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샌드랩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페이크 체크라는 것을 또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완벽한 박스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손절가는 7,940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는 유리기판 섹터예요. 유리기판 테마주인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근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강력한 움직임들이 나와줬어요. 뭐 HB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필옵틱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한번 보여줬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7월 달에 한번 또 나와줬었거든요. 2차 파동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위치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하는.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차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절 푹 잡고 지지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약간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이나 어떠한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갖고 와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어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국내 시장까지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골드만삭스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AI에서 시작된 H200 고성능 칩인 H200 수요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들은 언제 나오냐, 빨리 좀 받아서 내가 이 부분에 AI 부분에서 1등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렇다라는 뜻은 HBM뿐만 아니라 이 H200 칩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에서 이제 엔비디아 H200 칩 이제 수출 허용한다는 이제 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제적으로 또 놓고 봤을 때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또 친해요. 최근에 국제 관계가 엄청나게 우호도가 개선이 됐었죠. 그러면서 사우디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사우디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지만 어떻게든 이게 뒤에서 이렇게 넘기면은 사실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성능 칩, AI 기술 발전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출시가 이제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유리기판 지금 잊혀져 있던 주가, 지금 시장에 관심을 조금 잃어버리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수요 그리고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상당히 도입이 시급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 섹터를 지금 관심 섹터로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 관심 섹터로 놓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제일 자리를 많이 잡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이 위치를 잡아준 위치를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한 번 또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락 추세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리기판주는 조금 더 좀 느긋하게 좀 진입을 해야 하는 관점에서 정말 괜찮은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HB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던 HB 테크놀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좀 잡지는 못했어요. 이 자리에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고, 다만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넘어가 주면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만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C캠도 한번 살펴볼게요. YC캠도 나쁘진 않아요. YC캠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YC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면요. 하락 추세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역회된 숄더 한번 만들고 이렇게 단기적인 우상향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자리 한번 소화시키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위치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잡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JNTC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내진 못했지만 상승까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FNS테크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FNS테크는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좀 다져주면서 바닥을 좀 다져줬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역배열에서 조금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횡보 추세로 꺾여 들어가긴 했지만 한 번 더 지지받는 구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관심주로 앞으로 봐야 할 관심주로 오늘 좀 주목해야 되긴 하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섹터로는 유리기판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주는 유리기판 쪽 종목일까요? 예, 맞습니다. 유리기판 쪽이고요. 오늘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필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필옵틱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삼각수렴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바닥 9번을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차트를 조금 더 긴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도 지지선으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의 위치에 있다. 그렇다는 뜻은 지금 지지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세 번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고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서 삼각수렴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분봉상으로도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분봉상으로는, 일분 봉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일단은 고점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박스를 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매물대 지속적으로 흡수하다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위치에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 따라서 위치는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에요. 단기적인 고점이고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진입가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낮게 잡았습니다. 진입가는 17,1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7,100원 이 자리에서 이 밑에서 한번 잡아 들어가시고요. 손절가도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호흡을 좀 길게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14,000원까지 열어놓고 좀 길게 보시고요. 그만큼 목표가도 좀 길게 볼 거거든요. 목표가 2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까지 노려보도록 하겠고, 이 구간까지 손절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필옵틱스죠. 유리기판은 지금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플라스틱 유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리 소재로서 지금 꿈의 기판 혹은 게임 체인저로 지금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처리를 한 8배 정도 더 늘릴 수 있고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필옵틱스는 최근에 독일 소트, 그러니까 유리기판 소재 업체에 TGV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호재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로 24,000원, 손절가로는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네, 먼저 글로벌 소식들 전해드리는 오늘의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PPI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경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대로 유지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0년 국채도 그에 비해서 이제 0.78%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허리케인이 북상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2.79%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간밤에 올라왔지만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이슈들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머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PP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1.7%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그대로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이고요. 예상치보다 2천 건 소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앞으로 금리 인하 전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7 관련 종목들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흘러가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세금 폭탄 그리고 과징금 쇼크에 관련된 이슈,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살펴봐야 될 우리의 주안점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이슈는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에 부과한 이 과징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모두 다 패소한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두 기업에 부당한 세금 혜택을 줬다고 판단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렇게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이고요. 이번 판결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불공정한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그 세금을 회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판결은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사건은 2016년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이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서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아일랜드에게 애플로부터 체납세금 130억 유로, 약 19조 원과 또 이자를 포함해서 총 143억 유로, 약 21조 원을 징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과 협약을 맺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금을 추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애플이 아일랜드의 이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사실상 세금을 회피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세율 자체가 0.005%에 불과했습니다. 이 명령에 반발한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과 함께해서 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해왔고요. 애플 역시 당시 페이퍼 컴퍼니들이 아일랜드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20년 7월에 원심 자체가 EU 집행위원회가 불공정한 혜택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금 징수 명령을 취소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그 결정 자체가 좀 뒤집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쟁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이 이긴 것뿐만 아니라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켰고 또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번 판결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국은 어느 기업에도 특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애플 역시 이번 결과에 불만을 조금 표시를 했는데요. 애플은 이미 미국에서 국제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날에 유럽연합이 부과했던 과징금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2017년에 일단 유럽연합은 구글이 자사의 쇼핑 서비스, 이 구글 쇼핑을 검색 결과에서 우선적으로 노출을 하고 경쟁업체의 서비스는 뒤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억 유로, 한화로는 좀 3조 5천억 원에 부담하는 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항소를 했는데 유럽 사법재판소는 하급심의 결정을 좀 유지를 하면서 구글의 항소 자체를 좀 기각을 했습니다. 구글은 과징금 취소를 위해서 2017년 9월부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021년에는 유럽 일반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모두 승소를 하면서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회피나 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관행에 대한 이 조사를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9일에 중국을 겨냥한 굉장히 여러 법안을 대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 드론 제조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과의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를 중국 주간이라고 좀 조정을 했고요.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날에 통과된 26개 법안 중에 무려 10개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들입니다.
일단 주요 법안 중 하나인 생물보안법부터 살펴보자면 중국의 우쇼바이오리직스 그리고 우시앱텍, BGI 그룹, MGI 이렇게 등등 5개의 중국 바이오 회사를 적대적 외국 기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유전자 검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군대에 연구를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는 이들 회사과의 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안인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은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2027년부터 국토안보부가 승인을 하거나 자금 자체를 제공한 경우에 이를 중국산 배터리 구매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ATL, 비아디, 엠비전 에너지, EV 에너지 이렇게 기타 등등 6개의 중국 배터리 회사가 대상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기메네스 하원 위원장은 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전기차에 악성 코드를 심는다, 아니면 민감한 정보를 수집을 한다, 충전 네트워크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의존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안 중 하나인 중국 드론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드론 제조사의 DJI의 신형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DJI 드론이 수집한 촬영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라는 보안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JI 드론이 미국 내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좀 중국 정부로 넘어가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는 DJI 드론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법안 자체에서 DJI의 신형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라우터나 모뎀 같은 기기가 보안 위협을 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하는 라우터법,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 직구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법안도 통과되거나 검토 중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런 조치에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앱텍은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제재 대상으로 좀 지정이 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통과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이 법안들이 상원과 하원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지를 크게 받고 있어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법안들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영향력을 억제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법안들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잠시 쉬어갑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난 후에 중요한 이벤트들 바로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FOMC 회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연휴 다음 날인 19일 새벽 3시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3시 반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지난주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에 9월에 0.25%포인트 인하가 현실적이다라는 많은 상황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20일 금요일에 있을 BOJ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엔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BOJ가 정책 금리를 0.25%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7월 말에 금리 인상 이후에 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BOJ도 금리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BOJ는 연준의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실시간으로 좀 보고 이를 금리 결정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증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9월의 소비심리평가지수,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 이렇게 세 가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시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내마녀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이럴 땐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어제 시장에서는 동시호가 구간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우위가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 들어서 지수가 급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마녀의 날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수급의 변동성이 있는 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가 지수에 있어서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에 있어서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하는 날을 내마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두 번째 목요일마다 맞이하는 중이고요. 보통은 동시호가 구간에서 포지션의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가 청산되고 혹은 새롭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요. 그래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봤을 땐 다 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매도 우위였다면 10일 어제는 동시호가 구간에 플러스권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보통 기관은 이날에 바스켓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한 개별마다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에 다 담아서 사게 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개 종목,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다 담고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사기 힘든 종목들이나 혹은 저가 매수에 있었던 종목들을 사게 되는데 이후에는 잠시 매수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번 이걸 팔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는지는 오히려 이날이 지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중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쌓아 올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들어오면서 장 막판 들어서 고점을 좀 높여 세우면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전일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반도체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만 유일하게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할지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일단 전자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순매수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보냈다면 어제는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담아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CDMO 관련해서 신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1위 기업이 론자인데 론자가 한 46리터 정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올해 많이 투자를 하면서 18리터까지 올려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담아냈고 2차 전지 관련 주들을 크게 좀 담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덜어냈던 쪽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쪽을 전반적으로 덜어냈고요. 특히나 테크윙, 장비단도 덜어냈고 제주 반도체, 저전력이죠. LPDDR 쪽도 함께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땠을지 보겠습니다. 전일에는 SK 하이닉스를 좀 담았었는데 어제는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SK 바이오팜 역시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끌고 갔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쪽부터 보면요. 리튬 가격이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9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CATL 쪽에서 리튬 광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급단을 조절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리튬의 재고량이 8만 3천 톤이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만 톤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15년부터 23년 사이에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고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다면 수요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공급단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탄산 리튬의 월 생산량이 8% 정도
수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날에 앨범알, 그러니까 세계 최대 리튬을 채굴하고 있는 기업인데 앨범알이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제는 소폭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 보겠습니다. 일단 AI랑 전력 부족에 대한 스토리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 새로 나왔던 소식은 이 두 번째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8년 만에 건설이 다시 한번 허가가 됐습니다. 기사 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부터 바로 착공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체코 원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원전주는 조금 더 시선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보피 출시를 추석 특수를 노리고 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아마 이건 좀 건너간 것 같지 않나라는 부분을 어제 제가 개장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보핏에 대한 매뉴얼이 삼성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오후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살펴보면 5가지 종류의 보핏이 있고요. 9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팅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잠재 시장이 9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엔젤 로보틱스가 워크온 슈트라고 해서 하반신에 마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워크온 슈트를 착용하고 걸어 다니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함께 좀 시세를 받아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좀 살펴볼 텐데요. 에스모 2024가 현지 시간 13일부터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최신 암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빅딜이 성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 렉나자가 지금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거래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 굵직한 기업들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유한양행은 얀센의 리브리반트랑 같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단독으로 썼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쟁작이라고 볼 수 있는 타그리소랑 대비했을 때는 렉나자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도 새로운 표적 항암 신약 개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고요.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던 9건에 대해서도 얘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의료 AI 묶여서 잘 갔었는데 루닉 스코프를 활용해서 위암 치료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 데이터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위고비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10월에 한국에 위고비가 상륙한다라는 소식을 좀 받아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싹센다가 국내 비만약 시장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에는 위고비까지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에 1회 정도 맞으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감량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GLP-1 계열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이게 사실은 몸에서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호르몬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사를 맞으면 조금 더 오래 유지하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변수가 될 텐데 가격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접종을 하면 약 18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이 조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블루엠텍은 지금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리콘투처럼 플랫폼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고 이게 위고비도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D&D 파마텍은 경구용에 대해서 GLP-1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HOP라고 해서 한미 오베시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비만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26년 말 정도 됐을 때 임상 데이터가 완료가 될 거라서 27년 정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비만 학회에 참여를 해서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위고비를 맞았을 때 사실 근육량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맞았을 때 한미약품이 개발한 제품을 맞았을 때는 오히려 근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같이 제공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시 부진에 기업들이 꺼내드는 카드로 무상증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라는 개념부터 보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이걸 무상으로 나눠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잉여금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는 오히려 이 가격이 더 저렴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주가를 급등시키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무증 공시를 했던 기업이 총 7곳인데요.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게 SK이터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일 주가가 한 2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호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펀더가 뭔가 변화했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 회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체크해볼 텐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에스모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에서 1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한국거래소에서 KRX 시가총액 규모별 주가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6월부터 8월까지 하루 평균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형주에는 HD 현대마린솔루션, LS 일렉트릭 그리고 삼양식품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출입 물가지수, 무역수지, 잠정치도 발표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전략 세울 때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전에 주목해야 될 종목부터 섹터 그리고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개장 방송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개장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가장 특별한 경제 정보, 똑똑한 경제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뉴스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키워드 속에 오늘은 삼성전자와 워런 버핏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가총액은 약 400조 원이 넘고요. 전일 종가는 2% 급등한 66,300원 수준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부문은 종합반도체로 유명한 DS 사업부, 그리고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DX 사업부, 통신 장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헬스케어 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패권 경쟁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DX 사업본부에선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 등과 같은 시스템 반도체, 마지막으로 파운드리가 치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수급이 부진한 탓에 6만 원 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추락해 충격을 줬었죠. 글로벌 반도체 고점론과 3분기 실적 악화 전망 등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4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7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면서 52조 신저가를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한종희 부회장과 노태무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진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관 투자자 역시 6,371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실적 둔화 전망이 주가 약세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매출액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3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각각 5%, 23%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보유 재고가 다시 13에서 14주로 증가함에 따라 D램, 낸드 모두 전 분기 대비 출하량이 줄어들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폭 또한 한 자릿수로 제한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실적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20%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증권사들이 실적 둔화를 반영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기존 10만 8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낮췄고 현대차증권은 기존 11만 원에서 10만 4천 원으로, KB증권은 기존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내용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인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 살펴보실 텐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이자 세계적인 투자자로 오마하의 현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과 재무 관리 방식은 많은 투자자들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는 1930년 8월 30일 미국에서 태어났고 2012년엔 미국 타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언급하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투자하여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편 올해 2분기 실적 부진과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에 짓눌렸었던 화장품주가 지난달 다시 반등한 바 있었죠. 그 반등의 원인으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이어 국내 수출 지표가 잇따라 견조한 흐름을 보인 덕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의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애플의 보유 지분을 대폭 줄이고 미국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뷰티에 투자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상승세 이번에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에 화제를 모았었던 울타뷰티가 주가가 어닝쇼크 여파로 급락한 건데요. 현재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미 CNBC에 따르면 울타뷰티의 2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장 마감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울타뷰티 2분기 EPS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5.3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EPS가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입니다.
2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25억 5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건 역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또 하나의 노이즈로 짚어보시면 버핏 후계자 후보로 잘 알려진 아지트 자인이 버크셔 지분을 절반 넘게 팔았다라는 보도입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후계자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아지트 자인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절반 이상을 매각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자인 부회장은 현지 시간 9일 버크셔 클래식 A 주식 200주 약 1억 3,910만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아지트 자인은 버크셔 이사 및 임원 중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번 매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버크셔의 기업 가치가 최근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규모와 시기를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이 이번 매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CFRA 리서치는 이번 매도는 버크셔의 전망에 대한 견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가 버핏의 최대 은행주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 역시 추가로 매각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구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내마녀의 날이었고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8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좀 이어질까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오늘 시장 전반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음 주 향반까지 좀 함께 살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저희가 연휴죠. 추석 연휴라서 연휴는 기분이 좋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경제 지표들은 예상치를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사실 ECB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2회 연속 단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유동성에 대한 가능성들은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더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TSMC와 삼성전자를 잘 품어주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굉장히 저점이라는 하반 경직성과 함께 반등을 보여줬다는 면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점에 대한 통과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관련된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연휴에 미국장으로 자금 이탈 가능성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지수 상승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백기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해리스 트레이딩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여부라던가 그리고 반도체가 이틀 연속 일단 외국인들의 흐름도 한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오는지 투자 심리의 변화가 생긴 건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일단 최근 들어서 하향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좀 짚어봤던 로봇주, 그러니까 보핏 소식이 오후장에 좀 들어서 나오게 되면서 매뉴얼 등록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안에서 반등의 스위치를 켤 만한 게 지금 보핏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요 정도 사이즈로 반등이 가능할지 혹은 여전히 열려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보핏이 원래 9월 초에 출시 맞아요. 예정이어서 효도와 관련된 상품으로서 히트를 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격대를 보고 히트는 좀 어렵겠다. 100만 원대 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가 효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긴 하죠. 네,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핏에 대한 매뉴얼, 스펙 등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의 연관성보다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죠. 그리고 드림텍과 관련돼서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메인 모듈, 뭐 센서 모듈이라든가 이 모듈 전체적으로 담당했던 종목들, 그리고 SPG도 우리가 이 보핏에서 웨어러블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 감속기, 우리가 사람의 몸에 이제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위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속기가 어느 정도 잘 작동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흐름을 한번 다음 주에 체크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가장 탑픽으로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원픽으로 보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 보핏 관련된 모멘텀을 타고 반등을 준다? 그것은 사실 뭐 제한적이다라고 보기에는 거의 이제 뭐 영향도가 뭐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수급 흐름 앞서서 좀 이야기 좀 했었는데 일단 어제 외국인이 좀 매수 우위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금리 인하 후에 유동성 확보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좀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수 전환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다시 컴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선물 옵션 만기기 때문에 이제 바스켓으로 좀 담는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뭐 성장 동력이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밸류업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빠른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그룹주들 그리고 지주사들, 금융사들 이렇게 다양하게 기업들이 밸류업 참여가 동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이러한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음 주 FOMC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는 국내에 국한된 흐름에서 본다면은 당장은 밸류업 지수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금통위의 금리 인하 이 정도로 일단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봤을 때는 FOMC 이슈 그리고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본다면 밸류업이나 금통위 금리 결정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BOJ의 나카가와 심의위원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성도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BOJ가 다음 주 지금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135엔대까지 이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시선들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1%대까지 금리 인상을 좀 어느 정도 글로벌하고 스탠스를 좀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0.25잖아요. 이제 그래서 0.75 정도 남았는데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사실 규모가 저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이제 규모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상치로는 이경 규모다. 그래서 20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외국인 투자가들 가운데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게 확보된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200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청산이 되었을지도 사실 이것이 체크해 볼 만한 상황은 맞는데 이것이 정확한 체크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규모면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시장의 이런 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20일 정도쯤에 우리가 이 BOJ 시나리오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 다음 주 시나리오 별로 체크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추석의 우리가 흐름에서는 이번 주에 말씀드린 건 과거에는 추석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 때문에 일정 부분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런 추석 자금 때문은 아니고
경제적인 이벤트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화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연휴 끝나고 돌아오면 체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FOMC도 체크해야 되고 BOJ 쪽에서도 금리 인상하는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가 어제 장 막판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AI 전력 부족 스토리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리고 그걸 떼놓고 보더라도 일단 정부 쪽에서 신한울 3, 4호기 8년 만에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관련해서 방문을 한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장 막판에는 원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원전주에 대한 시각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급 자체가 확실히 파급 속도가요.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우리가 2차 전지 쪽보다는 확연히 뭐 강도가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잡음, 노이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최종 협상까지의 흐름이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 자체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반등을 보여줘야 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일단 이 2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일단 8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그에 대한 가격적인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인 다음에 저희가 접근해야지 사실 지금은 뭐 매력적인 섹터들이 당연히 너무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순서를 정한다면 굉장히 좀 순서에서는 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원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접근을 뭐 이렇게 염두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는 흐름만 지켜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만약에 뭐 강세로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략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시간 외에서도 하락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흐름 일단 개장하고 나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13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봤습니다. 먼저 지난 거래 우리 증시에서 잠깐 짚어보자면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8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 한 번 더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이 수혜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다른 방향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소폭인 0.01% 하락을 하면서 2,571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무려 0.32% 상승하면서 733선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금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6%로 어제 상승분을 현재 반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1.48% 하락하면서 현재 16만 6,300원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핏에 대해서 어제 삼성닷컴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매뉴얼과 그리고 스펙 등이 등록이 됐지만 그 이슈는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사업부에서 해외 직원을 최대 30% 감원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파란불이었지만 오늘은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93% 상승하면서 현재 계속 100만 원 선에서 안팎으로 움직이면서 횡보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37%,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미국의 GM과 같이 협력을 해서 차량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협력할 것이다라는 소식 어제장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훈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올라갔을 뿐더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다 빨간불 기분 좋게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37% 올라오면서 32만 3,500원 선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을 현재 국내 품목허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이슈가 적용됐는지는 추가 주가 추이상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52%,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도 0.23%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캔 같은 경우도 0.28% 상승했습니다. 앨범알이 지난날에는 13% 상승했지만 어제장 같은 경우 어제는 바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좀 주가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했지만 현재 엔캠은 굳건하게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자기술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일단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1.81% 하락하면서 개장 초과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100원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올라오지는 못하는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폭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2.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에서는 대부분 현재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0.5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제조업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이슈를 등에 업어가면서 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36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4.47%, 지금 개장한 지가 몇 분 채 지나지가 않았는데 꽤나 큰 폭의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현재 1.39%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오션도 2.31% 올라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은 조금 약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려간 상태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97%로 2%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81%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21% 올라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지금 웃음꽃을 좀 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 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금융 섹터는 개장만 했다 하면은 조금의 하락세를 연이어 이어가기가 바빴는데 어제장 전반적으로 섹터 모두 다 좀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던 만큼 금융도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금융, KB금융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데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KB금융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3.07% 올라오면서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1.4%, 그동안 보험 쪽이 조금 더 부진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1%가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에서도 신한도 현재 다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57% 올라왔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인터넷 뱅킹인 카카오뱅크도 1.67% 올라오면서 현재 개장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을 말씀드렸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M과 차량 개발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2% 올라오면서 현대차랑 지금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02%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1.78%, 건설주 오늘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76% GS건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1.95%로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의료기술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0.8% 이슈에 이어서 계속해서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0.8% 상승하면서 현재 시장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2.2%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HLB 같은 경우는 0.23%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슈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이제 생물보안법의 통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좀 수혜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인데 오늘은 이슈별로 좀 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펙트로는 1%대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0.8%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1.72%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반면에 소폭의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세스 산업 이쪽의 에코프로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0.39% 올라왔지만 같은 그룹주로 묶이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1.2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같은 섹터 내에서도 다른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살펴보면 금연 같은 경우는 1.5% 하락하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1.27% 하락했습니다. 이쪽 섹터는 대부분 하락과 상승 종목이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14% 그동안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뱉어내고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도 3.15%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실리콘2 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해외에서 매출액이 꽤나 잘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오늘 화장품 쪽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0.79%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마트 1.73%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2%대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백화점, 현대백화점도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11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2,579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강보합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31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동시호가 구간에서 내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바스켓 거래하는 모습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투자 심리 회복보다는 일단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큰 손들이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걸 개인이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 조선 있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살펴봤을 때도 YY 대비해서 160%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 수치를 좀 반영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 중공업은 2.98%, 한국조선해양이 3.9%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눈에 띕니다. 현대차랑 GM이랑 협력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좀 받아가는 건지 현대차가 2.5% 상승하면서 23만 8천 원이고요. 보통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지금 탑픽 종목으로 최선호주로 선정하는 경우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 흐름 괜찮고요. 기아는 1.6%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4.45%, 현대차 EUB도 3.6%, 우선주도 2.4%대로 전반적으로 강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대표님과 함께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세를 일단은 제한적으로 동반을 하는데 현물 매수세에서는 일단 매도세로 일단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업종 지수 보니까 오늘 특이한 업종이 새롭게 철강금속 업종이 반등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의 이 주주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일단 이 영풍의 이 경영권 강화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강화와 최씨 일가의 지분 싸움이 다시금 시작이 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부 보유를 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연출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추세가 철강주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이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수급이 일단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인다면은 다음 주까지도 일단 청강업종은 사실상은 업황은 안 좋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일단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를 일단 필두로 해서 반등폭을 일정 부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일단 두 번째로 운수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2%대 반등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 부진에 대한 영향력이 나오면서 GM하고 일정 부분 BMW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부진의 여파를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환율에 대한 효과 없이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세를 얼마만큼 보이고 있을지 사실 고점에 대비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폭,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은 저는 충분히 받아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판매율이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만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 지수의 최상단에서 일단 팩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ROE라든가 그리고 PBR이라든가 다양하게 이 현대기아차의 모멘텀은 충분히 발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자동차나 조선 쪽도 잘 가고 있고 그나마 좀 방어해주고 있었던 밸류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증권, 보험, 은행주들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랑 조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조선이랑 자동차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호재는 좀 있습니다. 현대차는 GM과 협력 소식 있고 조선주는 그냥 봤을 때 수출 데이터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러티브로 봤을 때는 다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두 업종 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저는 보이는데 첫 번째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 신조성가를 봤을 때 과거에 2009년대의 신조성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일단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순환 과정에 있어서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2009년도 사이클 이후에 지금 15년 만에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앞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MRO 수주를 미국에서 따내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이 MRO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좀 계산해서 MRO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성장 동력이 사실 방산과 일정 부분 엮이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면, 저는 뭐 자동차 흐름도 사실 이 내달 다음 달에 인도의 IPO도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슈퍼사이클이 이제 열리고 있는 조선업종 가운데에서도 뭐 HD 현대중공업, HT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렇게 탑픽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계속 열어놓고 우리가 추적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 자동차 오늘 다 같이 잘 가고 있지만 조선 쪽은 슈퍼사이클로 잘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대차는 인도 IPO 상장 관련한 이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시 마이너스권까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제는 내마녀의 날이었을 때 네. 오히려 동시효과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은 양시장 다 마이너스권에 외국인 지금 포지션 자리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수급 동향들을 보면 미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또 상승이나 뭐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 9월 FOMC 여기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들이 아직 확정되진 못했지만, 요즘 추세는 미국 증시에 관련된 연동 영향보다는 저는 일본 증시와 조금 이 체크 포인트가 좀 일본 증시를 좀 같이 보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니케이가 현재 0.7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최근에 이 엔화가 다시 강세 기조를 좀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은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청산 이슈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됐던 리스크 요인 중에 좀 하나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관점상에서는 일본 증시의 어떤 조정폭들은 사실 국내 증시에도 좀 단기 부담이 좀 되고 있는 형국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어떤 수급 동향들이 인플레이션 지표, 특히나 뭐 8월 CPI라든가 PPI 뭐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지만, 코어 부분에 대해서는 0.1% 정도 좀 상회에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연준에서 뭐 비컷을 하냐,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쇠퇴된 부분을 악재로 좀 이식한 영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오히려 기준금리에 대한 0.5포인트에 대한 인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경기 침체 시그널들을 좀 반영시켰다는 어떤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국면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감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코어 부분이 0.1% 정도 상회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컷 기대감들이 쇠퇴됐고, 오히려 베이비컷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사실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 리스크도 완화시키면서 금리를 좀 인하시키는 좀 효과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뭐 추석 명절 이후에 오히려 수급 요건들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연휴 끝나고 와봐야겠지만 그때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 흐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6%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대로 조금 더 낙폭이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엔비디아 발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또 빠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지금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지금 PBR 단에서 한 1.1배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3분기에 관련된 실적 감소 요인들 저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낙폭들은 다소 좀 과대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TP가 좀 하향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보면 사실 세트 부진인데 세트라는 게 뭐냐면 PC와 스마트폰 이런 출하량들이 3분기에 일시적인 어떤 부진 형태가 오히려 고객사 재고가 좀 더 증가되면서 출하량들을 좀 더 지연시키는 원인 때문에 오히려 레거시 여기에 관련돼서 뭐 이 고사양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판매 가격이라든가 판매량들이 좀 더 크게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지만 중저가 라인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 여파가 좀 실적의 어떤 부진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건데 사실 뭐 최근에 주가 하락들에 대한 폭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뭐 어제 하루 상승한 걸 좀 제외하면 거의 뭐 8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한 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오히려 3분기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들은 좀 다소 주가에 좀 예민하게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이고 다만 방향성 관점에서 3분기에 대한 이 일시적인 저는 뭐 실적 정체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4분기 기점에서는 수요의 확대 부분, 오히려 HBM 부분이라든가 고사양 D램의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매량들이 좀 더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 지표를 좀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실적을 좀 개선시켜서 뭐 발표를 좀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65,000원 구간, 지금 한 66,000원 미만 구간에서는 좀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감을 갖고 좀 갈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뭐 캐짐이 좀 지속되고 업황이 장기 불황으로 좀 접어드는 어떤 측면들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레거시, 범용 부분에 대한 이 판매량들이 2분기보다 3분기가 일시적으로 약간 지체되거나 좀 정체되는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반영됐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증권사에서도 TP 하향 조정하는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게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또 젠슨왕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블랙웰의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6,000원 선 아래에서 미만 가격대는 오히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영풍, 고려아연, SL, 세방전지, 현대위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지금 영풍과 고려아연을 좀 같이 묶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풍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태고요. 고려아연이 현재 21.9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각보다는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재점화됐던 어떤 이슈들이 수급적인 반영에서에 대한 어떤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은 장내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논리들보다 오히려 경영 주체가 바뀌면서 얼마만큼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연동 효과 내지는 수혜를 좀 주주들에게 어떤 많은 어떤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영풍 최대 주주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영풍이죠. 그런데 지금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간의 사실 지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서 향후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1% 정도 더 많은 주식을 좀 보유하게 됨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오늘 사실 양 종목들의 어떤 단기 상승폭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영권 분쟁이 단순하게 좀 종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사실 이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한국타이어앤컴퍼니 같은 그런 사례를 좀 보면 지금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 뭐 백기사가 좀 개입이 됐고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의 경영권 분쟁이 좀 결국에는 좀 일단락이 됐지만 결국에는 경영 주체가 좀 지키는 데 좀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 계약을 좀 활성화시켜서 뭐 1% 정도의 어떤 주주 우위를 좀 보인다는 부분들은 저는 향후에 뭐 소송 경쟁, 뭐 소송에 관련된 어떤 분쟁도 좀 있을 것이고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측면들 고려해 보면 지금 신규적인 어떤 접근은 좀 저는 리스크하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52주 신고가 영역 안에서 양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형성, 특히나 뭐 고려아이언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로 제가 좀 확인을 좀 했는데 가격 연동폭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유자라면 지금보다는 좀 시세 연속성들을 좀 더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좀 올라가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바가 있죠. 오늘은 영풍그룹이랑 MBK 파트너스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지분 싸움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비철 금속 섹터 안에서 두 종목이 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태성, 바이넥스, 갤럭시아 머니터리, EM텍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바이넥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3.9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지난 고가가 8월 27일 26,450원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일부 상승폭을 좀 더 반납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1,0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면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 성과가 수혜로 좀 이어지기에는 유예기간 2032년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좀 부여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 내지는 뭐 수주의 어떤 연동성들은 조금 더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노려볼 포인트들은 사실 뭐 CDMO사들의 경우에는 뭐 중국에 뭐 약간의 뭐 시간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사들이 사실 이원화 정책을 뭐 내년부터 뭐 저는 뭐 플랜에 좀 돌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26년에서 7년도 이내에는 오히려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수주가 양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중국 물량들이 한국의 CDMO사들에 유입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GMP 시설이라든가 뭐 유럽연합의 GMP 인증을 좀 득한 기업들의 호재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인증 절차를 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ST팜의 경우에는 뭐 미국과 유럽의 GMP 실사 인증을 받은 바 있었고 지금 뭐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어떤 사항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공정상의 하자가 좀 없다면 인증을 좀 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미국에서 또는 만들어지는 모든 제형 의약품의 경우에 충분히 어떤 수주 연동에 대한 효과가 단기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향후에 점진적인 이 생물보안법에 좀 수혜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 이 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어떤 실적 기조가 지금 현재 뭐 만들 수 있는 제형제의 어떤 양들은 좀 한정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향후에 수주 연동성들이 좀 커진다면 증설 및 신규 투자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뭐 CDMO사의 경우는 외형 확정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제 글로벌 1위 CDMO 기업이 삼바인데 워낙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특히나 황제주 등극도 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종목으로 바이넥스랑 ST팜이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넥스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CDMO 관련해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해 테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로는 오늘 제약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벤트 빡빡하게 남겨두고 있고요. 현재 시간 13일부터 17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시작이 될 텐데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유한양행이 렉나자 단독이나 혹은 타그리소랑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발표할 거고요. HLB도 리보세라니 관련한 연구도 9건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루닛이나 에스테팜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소식들 관련해서 특징색 종목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조선이랑 자동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두 섹터 모두 내러티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은 9월 1일부터 10일 수출 데이터 봤을 때 YOY 대비해서 세 자릿수 성장세 보였습니다. 160% 정도 상승했고요. 자동차는 그동안 좀 빠지고 있었다가 오늘 외국인이 현대차랑 기아를 좀 상단에서 사들이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끌고 갑니다. 부품주도 봤을 때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 ESMO, 지금 유럽의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유럽 종양 암학회, 내일 좀 개최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3대 암학회라고 하면 AACR이 있었고 아스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ESMO,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암학회인데 차이점이 좀 있다면 AACR, 미국 암학회의 경우에는 주력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임상 성과를 좀 공개하기보다는 기초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는 측면. 여기서는 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제형제를 잘 만들어서 연구 개발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좀 발표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고요. 아스코라든가 ESMO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이 좀 추진됐던 그런 부분들,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성과가 좀 공개되는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임상 일상에 관련된 유효성 지표들이 여기 이번에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좀 이어진다면 다음 성과죠. 임상 2상이라든가 임상 3상에 관련된 진입 가능성, 여기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우리가 주시해 볼 수 있고, 연동돼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성과의 연동성들이 굉장히 좀 좋다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수익과 좀 직결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 좀 보십니다. 여기서는 뭐 HLB, 루닛, ST팜, 그리고 한미약품과 유틸렉스, 뭐 티움바이오 등 이런 기업들이 좀 참가를 하면서 초록이라든가 임상 성과를 좀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뭐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지금 뭐 세계 폐암학회에서도 좀 공개됐던 뭐 랭라제의 단독요법에 관련된 임상 성과, 아직은 뭐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성과라기보다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뭐 병용치료제에 관련된 효능성을 좀 인정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소 좀 긴 안목으로 좀 본다면 랭라제의 경우에도 단독요법에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HLB의 이번 임상 뭐 9건에 대한 임상 성과를 좀 공개하는 자리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좀 발표됐던 이번 20일 날 미국 FDA에 재심사 서류를 좀 신청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돼서는 뭐 짧게는 뭐 6개월에서 길게는 한 9개월가량의 어떤 이 검토를 통해서 향후 다시금 뭐 시판 여부가 다시금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게 유한양행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HLB를 좀 바라보는 리버셀라님의 어떤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십니다. 루닛의 경우에는 루닛스코프에 관련돼서는 뭐 위암 치료제, 병용 치료제에 관련된 위험 지표, 예측 지표에 관련된 솔루션 결과가 공개가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의료 AI가 얼마만큼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예측할 수 있고 성과를 좀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티움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키트로다, 병용 투여에 관련된 임상 1비상에 여기에 관련된 결과가 좀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효성을 정말 좀 잘 확인한다면 임상 2상에 관련된 진입은 빠르게 좀 선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파이프라인이 좋다 나쁘다를 좀 떠나서 성과가 정말 좋다면 다음 단계에 관련된 진입 기대감 내지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 효과들이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는 기업들의 경우는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SMO 관련한 이벤트 앞둔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빅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성과가 좋으면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가능성도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놓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8 탑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7로 먼저 가서 반도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는 1.6%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3%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좀 길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2% 정도 밀리면서 한미반도체도 1.3%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어제 대비 좀 시장 대비해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은 이 플라스틱 기판 대신해서 이걸 유리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다 보니까 열에 강하고 미세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도 8배 정도 더 잘할 수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전력은 덜 사용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고요. 기판 사이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장주로 필옵틱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1.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선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엔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로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도 14,000원으로 좀 길게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9에서 우리 변영인 대표와 함께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종양학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세계 3대 암학회라고 불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빅딜에 대한 가능성을 쳐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면 넥스트 스텝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플랫폼 이전까지 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HLB의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연구 결과 9건 정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루닉 같은 경우도 의료 AI가 얼마나 잘 예측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섹터 안에서는 HLB 0.57% 하락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함께 참여는 합니다. 0.56% 상승하면서 일단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 내린 1,336원 9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 출발했고요. 2,570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에스모 2024에서 어떤 결과 가지고 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